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이 엔화 폭락이 다음이 과연 한국 차례일까라는 영상이 있던데 이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랑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빚이 많다, 위험하다라는 이 한 줄로 겁부터 먹는데, 이거를 제대로 구분 못하면 계속 남의 나라 뉴스 보면서 괜히 쫄고 진짜 내 발밑에 있는 문제는 못 보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 요즘 엔화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한국도 다음 차례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일본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의 국가 부채, 일본 나라의 빚이 GDP 대비 250%가 넘어섰대요. 전 세계 1위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걸 알아봐야 돼요.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나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계속해서 퍼부었대요, 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가 지금 일본이잖아요. 이 빠른 고령화 때문에 복지비가 폭증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젊은이들은 줄어서 세수는 덜 거치고, 그러니까 나라가 돈은 덜 벌고 지출은 많아진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30년 동안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나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거의 안 간대요. 왜냐면은 환율이 폭락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지, 물가는 뛰었지, 월급은 그대로지. 그래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거의 안 가겠다는 거죠. 6명 중 5명은 여권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외여행도 지금 연휴만 되면은 미어 터지고 공항이 막 난리가 나는데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스타필드나 뭐 코스트코, 이케아 이런 데만 가봐도 사람 미어 터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일본만큼 경기 침체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역동적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위험의 종류가 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정부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지금 구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가게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진 분들은 겉으로 보면은 다 이제 수십억대 다산가고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아요, 사실. 근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끌의 주담대에 전재산이랑 미래소득까지 전부 부동산이라는 자산 하나에 묶어놨다는 거죠. 이거 뭐 집 산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아니고, 여기서 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를 집 산 사람들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아파트 사서 몇 억씩 버는 게 눈에 보이고, 은행 이자로는 자산 가치 상승이 안 되는데,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이걸 보면서 영끌 안 하고 참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조건만 됐으면, 알았으면 다들 했을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정부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각자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그 현명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 때문에 정작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동산 보면은 부자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에 집 있고 수십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죠. 근데 현금 흐름은 되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직장 가서 점심도 막 맘대로 못 사 먹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벌벌 떨어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하우스푸어 현상이 지금 넓게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일본의 정부 부채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리스크고, 일본은 국가가 빚을 지고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 구조라서 위기가 오면 국가 단위로 오는 거고, 한국은 개인 단위에서 리스크가 분산돼 있으면서 동시에 집중돼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겁먹고만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점에서 아파트를 다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때 집 사서 자산을 늘리신 분들, 그래, 너 잘 샀다, 축하한다 하고 쿨하게 박수 쳐주시고, 부러워하는 거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사놓은 자산 보면서 배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아봤자 내 삶에 남는 거는 불행과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끌에서 집 갖고 계신 분들도 매달 들어가는 이자 감당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고충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대신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은 좀 낫겠죠.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 서울 아파트 몇 평의 나를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합리화라고 하면 합리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합리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는 빚이 없는 내 속도대로 마음 편하게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잘 만들고, 네? 내 몸값 올리고, 남는 여유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동산 오르는 것만큼 자산을 팍팍 튀기지는 못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나만의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 저는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 다양한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엔화 폭락이랑 한국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본은 정부 빚이 문제고 한국은 가계 빚이 문제라서 같은 빚더미라는 단어를 써도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 결국 내 삶을 지키고 마음 편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시각이고 투자 자문 같은 건 아닙니다. 실제 자산 관리나 부동산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